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자세한 현재 상황과 새로운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우선 차질을 빚었던 각종 서비스의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일단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체국이 먹통이 된 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먹통이었던 우체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오전 11시쯤에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우편물 접수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차질을 빚은 시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물류 작업이 뒤로 밀리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송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미국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등은 여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항 이용에 불편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오류로 신분 확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공항 주차장에 장애인 등 요금 감면 처리가 중단됐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복지 시스템은 아직도 먹통인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이한의 장사정보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먹통인데요. 상담원을 통한 전화 접수만 가능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폐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을 발급받는 것도 관련 포털 접속이 막히면서 불가능하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교육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지급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의 신채원입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주민등록증 확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은행 대출을 포함해서 각종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지금 은행들의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부 서비스가 재개되곤 있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금융권 업무는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은행권에서 실물 주민등록증만 갖고는 입출금 계좌 개설, 인증서 발급 등과 같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비대면은 물론 대면으로도 불가능한데요. 실물 주민등록증 서비스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영업점을 이용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알람을 보내는 등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 직원들에게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배포해 영업 차질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복구가 돼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 ATM 이용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증은 안 된다라는 거군요. 이런 상황에서 아예 점포가 없는 인터넷 은행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때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았다가 오전에 복구된 상황입니다. K뱅크와 토스뱅크는 개인 사업자 대출 등 일부 대출이 아예 중단됐었고요. 카카오뱅크는 일부 대출의 경우 실물 서류를 이미지로 내도록 하는 등 중단 없이 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정부 전산망이 순차 복구되면서 모든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등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납기가 돌아야 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탄 서버의 관리 책임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현재 상황 설명에 나섰습니다. 완전 복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재확인됐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우선 복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 62개의 행정정보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중단된 647개 시스템 가운데 9.5%만이 해결된 겁니다. 1등급 정보 시스템 36개 중에선 정오 기준 16개만이 해결된 상황입니다. 정부24와 주민등록 시스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대금 결제 업무 등이 오전 중에 복구됐고요. 또 우체국 금융 서비스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국내 우편과 전자 우편, 국제 우편 접수 조회 등도 오전 중 다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정부 집계로 전소된 시스템은 얼마나 됩니까? 네, 총 96개입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각종 불평과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요. 각종 법령 등을 참고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스템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안부는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중단된 시스템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이 96개 시스템을 이전 설치할 대구센터 현장 점검에도 나섰는데요. 복구까지 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짚어볼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우선 주요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 꼽힌 것으로는 8월 산업활동, 9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정부 부처 개편까지 세 가지가 꼽혔는데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산업활동, 이게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경기 지표인데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통계청이 내일 최근 우리나라의 이 실물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죠.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이 생산과 소비 또 투자 모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이후 이 소비 심리 회복 불씨가 살아나고 2차 추가 경정 예산까지 투입되면서 이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29개월 만에 역대 최대 폭인 2.5%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2달 가까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면서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지가 관심인데요. 미국발 관세 여파로 자동차 등 이 수출 품목의 국내 생산량 감소, 또 설비 투자 이 축소 움직임이 지표로 반영됐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통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물가 지표도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이번 주 목요일 10월 2일 날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7% 상승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다만 이는 이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로 이 8월 통신 요금을 50% 깎아주며 휴대전화 요금이 21%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통신비 영향을 제외하면 이 상승률은 13개월 내 최대폭인 2.3%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추석 전이라 이 먹거리 물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 지난달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7%대 초중반을 기록했고 농산물도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여파로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역시 4%와 3% 각각 올랐는데 9월에도 이 같은 상승폭이 커졌을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통계에서 좀 벗어나서 10월 정부 부처 개편이 키워드로 꼽혔는데 다음 달 1일에 이루어지는 개편인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이 환경부와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전력과 재생에너지부는 이 기후부로 이관이 되고 석유, 액화, 천연가스, LNG와 석탄 같은 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가 여전히 관할하게 됩니다. 원전 업무는 두 부처가 나눠 맡는데 이 기후부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수출 업무는 기존 산업부에 남습니다. 또 통계청 같은 경우 다음 달 1일 국무총리직 속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돼 인공지능 AI 시대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게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이 데이터 주도권을 갖고 고품질 데이터 생산은 물론 연계와 활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자리를 내주고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세 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산업활동, 9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정부 부처 개편까지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출을 연체한 사람은 그 연체를 해소했다고 해도 신용점수가 바로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한 번 연체한 사람은 또 연체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런 잣대를 소액 연체 후에 상환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적용하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 또 큰 이자 부담을 지고 그게 또 연체를 부르는 악순환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앞서 이른바 신용사면이라 불리는 연체 기록 삭제를 예고한 바 있는데 이 제도가 내일 시행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내일 적용이 될 자세한 사면 대상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있었던 차주 중 올해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간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5만 5천 명, 개인 사업자는 약 74만 8천 명 등 총 370만 명인데요. 이 중 8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44만 9천 명, 개인 사업자는 12만 8천 명으로 이들 총 257만 7천 명은 내일 즉시 연체 이력이 지워집니다. 아직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112만여 명도 연말까지 다 갚으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연체 이력이 지워지게 되면 신용 점수가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신용점수가 오르는 257만여 명 중 개인은 평균 40점이 상승하고 개인 사업자는 평균 31점이 오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는데요. 특히 20대와 30대 개인은 평균 신용평점이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 재기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게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빚을 다 갚은 개인 사업자 약 2만 명은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노인과 청년 이야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는 조사할 때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의 빈곤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즉 노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기록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한 건데요. 향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연금 수급액은 2023년 기준 월 평균 69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65세에서 79세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일을 하길 원했고 이들 중 절반이 취업을 통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네, 고령층의 삶이 참 팍팍하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ICT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령자들의 ICT 기기 사용 시간은 총 1시간 39분으로 5년 전보다 1시간 5분 증가했습니다. 특히 독서, 신문 보기, 동영상 시청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 시간 중 ICT 사용 시간은 46분으로 5년 전보다 약 4.6배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개인 위생과 외모 관리 시간은 1시간 27분으로 5년 전보다 6분 더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청년들의 생활도 팍팍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최근 10년간 20대 청년층의 실질 소득을 분석해봤더니 높아진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 중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수치가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실질 소득은 2014년 한 달 평균 약 176만 원에서 2024년 21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1.9%가량 늘어난 건데 나머지 모든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증가세 자체도 둔화됐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증가율이 2.6%였던 데 반해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1.1%로 크게 둔화했습니다. 네, 이런 수치를 보면 적잖은 분들이 청년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일하는 청년의 비중은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청년 고용이 양적으로는 낮았지만 질적으로는 뒷걸음질 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14년 9%에서 2024년 5%로 낮아졌고 5.8%로 낮아졌고 고용률도 57.4%에서 61%로 높아졌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32%에서 43.1%로 11%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층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 부담도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층 체감 물가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1.1%에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2.8%로 뛰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음식, 숙박 물가가 연평균 4% 오르는 등 생활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실질 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렸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매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늘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 빈도가 더 많은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집계해봤더니 올해 들어서 매일 하루 한 곳꼴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신고 통계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유출 신고 건수는 모두 2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출 신고는 지난 5년간 지난해 한 해를 빼고는 매해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는 이미 8월까지 250건을 넘겼는데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31.4건이라 매일 최소 하루 한 건 이상 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던 셈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에서 유출이 있었고 민간 부분에서는 SK텔레콤과 예스24, GS리테일, 또 디올 티파니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유출 사유로 보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대다수인데요. 공공과 민간기관의 신고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공공과 민간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 자체가 증가하는 것 역시 전체 유출 신고 건수를 밀어 올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네, 그렇다면 신고된 것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를 입은 정보의 양은 어땠습니까? 네, 유출된 정보의 양 자체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911건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정보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이미 3배 수준인 33,384건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이건 개별 기관이 자체 파악한 건수라서 추후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정보의 건수는 여기서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월 들어서도 롯데카드 정보 유출과 KT 해킹 사태 등 추가 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와 유출된 정보의 건수 모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5% 안팎 오른 3,435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3% 이상 오른 84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 주간 거래보다 13원 이상 하락해 1,400원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잦은 고장에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행이 다음 달 말까지 중단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운항을 시작했지만 22일과 26일 총 3차례 고장을 일으키며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연휴 전후 한 달 누적으로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이 지정된 연휴에는 다른 연휴 기간보다 카드 사용액이 10% 이상 늘었지만 그 이후 일주일간 카드 사용액이 반대로 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연휴 전후의 소비가 대체 관계를 보이고 임시 공휴일의 영업일 감소와 소비 증가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